예, 그럼 지금부터는 논란이 됐던 주요 쟁점들 하나하나 정리해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와대 특감반이 공공기관 300여 곳의 리스트를 만들어서 기관장들의 정치 성향을 분석했다는 의혹입니다. 야당은 이것이야말로 명백한 블랙리스트라고 목소리를 높였고 조국 수석은 특감반의 정상적인 업무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러자 임종석 실장이 이런 문건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조 수석의 말을 정정했습니다. 두 사람의 말이 이렇게 엇갈리면서 답변의 신뢰성에 의문이 간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이어서 홍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공기관 330곳 기관장의 정치 성향을 분석한 문건 작성을 두고 조국 민정수석은 정상적인 업무라고 설명했습니다. 일단 330개의 문건은 그 당시에 특감반의 업무 대상입니다. 특감반의 업무 대상의 공공 업무 대상이 어디까지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정상적 업무 범위 안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다만 당시에 직접 보고받은 적은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임종석 비서실장은 곧바로 그런 자료가 없다고 반박합니다. 네, 의원님 그런 자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감찰 자료를 제출하라고 추궁하자 내놓은 대답입니다. 오후 질의에서는 조 수석도 문건 존재를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제가 그런 문건이 없다고 한 것은 뭐냐면 이 330건 관련해서 저희가 지시하거나 보고하거나 이런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답변 내용이 자꾸 바뀐다며 국정조사나 청문회를 열자고 요구했습니다. 제가 보니까 오늘 운영위는 업무보고예요. 일반적인 상임위원회죠. 우리가 증인 선서도 받지 않습니다. 거짓말을 해도 처벌할 수도 없습니다. 앞서 청와대 특별감찰반원 출신인 김태우 전 수사관은 이인걸 전 특감반장의 지시로 공공기관 330곳의 기관장과 감사의 정보를 수집해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만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TV조선 홍혜영입니다. 신재민 전 사무관의 폭로에 대해서 청와대와 여권에서는 그런 일을 알만한 위치에 있지 않았고 폭로 동기가 의심스럽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정작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것은 이 총망받는 젊은 공무원이 왜 국가를 상대로 이런 힘든 내부 고발에 나섰을까 하는 점일 겁니다. 신 전 사무관은 영상과 한 동문 커뮤니티에 올린 글을 통해서 본인이 왜 공무원을 그만두게 되었는가 솔직한 심경을 밝혔습니다. 송병철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서울 신림동의 한 고시학원.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은 현직 시절인 지난 5월 이곳을 찾았습니다. 신 전 사무관이 정부의 KTNG 사장 개입 의혹 문건을 방송사에 제보한 시기입니다. 관리 한번 해보겠다고 하니까 그러면 한번 해보시라 했던 거고. 두 달 뒤 신 전 사무관은 다른 학원과 강의 계약을 맺었습니다. 기재부 퇴직 시기입니다. 올해 7월 중순경에 계약을 한 건 맞고요. 4개월 동안 연락 두절이 된 상태로 있었고요. 신 전 사무관은 2012년 행정고시에 합격한 뒤 재경직 지원자들이 선망하는 기획재정부에서 공무원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동료들은 그가 묵묵히 자기 일에 충실한 공무원이었다고 기억합니다. 자기 일을 열심히 하고 막 튄다거나 그런 건 아니었고. 하지만 그는 퇴직 5개월, 학원 강사로 첫 발을 딛기도 전에 청와대의 KTNG 인사, 국채 발행 등을 고발하고 나섰습니다. 신 전 사무관은 사회와 국가를 조금 더 좋게 만들고 싶다는 생각으로 보냈다면서 정권이 바뀌었어도 공무원 사회는 바뀌지 않았다고 사직 이유를 밝혔습니다. 멋있잖아요. 촛불 시위를 나가기도 했고요. 적어도 그런 정부라면 적폐라고 스스로 말할 만한 일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학원 강사로 성공하고 싶다며 부당한 업무 처리가 있을 때 또 다른 공무원이 용기를 낼 수 있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밝혔습니다. TV조선 송병철입니다. 신재민 전 사무관은 정부가 이렇게 불필요하게 국가 빚을 늘리려고 한 배경에는 청와대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문제로 김동연 부총리와 홍장표 당시 경제수석이 전화로 싸우기까지 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자신은 세수가 충분해서 굳이 나라 빚을 낼 필요가 없었는데 이른바 정무적인 판단 때문에 국채를 발행하려 하는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고 공무원으로서 회의를 느꼈다고도 했습니다. 보도에 김동현 기자입니다. 김동연 부총리는 4조 원의 적자 국채 발행 계획을 세웠지만 박성동 당시 국고국장의 설명을 듣고 계획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보도자료로 언론에도 알렸습니다. 하지만 청와대가 이미 결정된 사안이라며 번복을 요구했습니다. 청와대에서 직접 전화해가지고 보도자료 오는 거 다 취소하라고 하는 거 정말 말도 안 되는 것 같다는 사태 겪으면서 이 과정에서 김 부총리가 청와대 경제수석과 전화로 싸웠다는 전언도 했습니다. 대통령께 보고하겠다고 할 때 시켜주지도 않더니 이제 와서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한다고 김 부총리가 청와대 경제수석에게 화를 냈다고 전했습니다. 왜 이번 정권도 도대체 부총리가 대통령한테 보고할 수가 없나? 왜 국채 발행 여부에 대해 가지고 전문성을 잘 모르는 청와대 수보회에서 이미 결정해가지고 의미를 내리나? 신 전 사무관은 또 박근혜 정부 당시 유일호 부총리에게 대통령 대면 보고를 문제 삼았던 현 정권 집권 세력 역시 별반 다르지 않다고 꼬집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국채 발행 계획에 청와대 강요가 있었다는 주장을 부정했습니다. 관계기관에서 여러 가지 대안이 제기되었고 치열한 논의 및 토론이 있었으며 의견이 모아짐에 따라 추가 발행하지 않기로 청와대 김혜겸 대변인은 청와대가 국채 발행에 개입할 권한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TV조선 김동윤입니다. 신재민 전 사무관은 어젯밤 새로운 영상을 또 하나 공개했습니다. 여기에는 현 정부가 박근혜 정부 마지막 해인 작년 국가 채무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 필요 없는 나라 빚을 4조 원씩이나 늘리려 했다는 주장이 담겨 있습니다. 신 전 사무관은 이 문제로 차관보가 부총리에게 크게 혼이 났고 1조 원의 국채 조기 상환 계획을 갑자기 취소하는 바람에 큰 혼란이 있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이 역시 정부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만 당시 상황에 대한 신 전 사무관의 설명이 워낙 생생하고 구체적이어서 앞으로 분명히 규명할 필요가 있는 주장인 것 같습니다. 김복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신재민 전 사무관의 폭로는 지난해 11월 당초 계획과 달리 기획재정부가 국고채 매입 계획을 취소한 속사정으로 시작합니다. 당시 세수가 크게 늘었기 때문에 여유가 있을 때 국고채를 되사두면 정부가 부담해야 할 이자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게 기재부 실무진의 판단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차관보가 김동연 부총리에게 보고하러 갔다가 정무적 고려가 없다는 이유로 크게 질타당했다고 신 전 사무관은 말했습니다. 차관보님께 엄청 혼내시면서 질타했던 거, 차관보님한테 도대체 너는 정무적 고려도 못하냐고 거기까지 올라가가지고. 박근혜 정부 마지막 해이자 문재인 정부 첫 해에 국가 채무 비율을 낮춰놓으면 문재인 정부의 정치적 부담이 커진다는 지적이었습니다. 정권 초에 박근혜 정부 적혀있던 2017년에 GDP 대비 채무 비율을 지금 올려야 되는데 왜 국채 더 발행 안 해가지고 GDP 대비 채무 비율을 낮추냐고. 기획재정부는 이후 국채를 되사는 대신 오히려 4조 원 규모의 국채를 추가 발행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신 전 사무관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그 당시에 바이백 1조 원 조기 상환을 취소한 것은 그 실무적으로 상환 시기를 조정한 것입니다. 당시 기획재정부가 국고채 매입 계획을 취소해 시장에 큰 혼란이 일어났지만 기재부는 별다른 설명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TV조선 김복원입니다. 청와대가 서울신문 사장 교체에 개입했다는 신재민 전 사무관의 주장에 대해서도 정부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서울신문 사장을 교체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서울신문은 기재부가 지분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음만 먹는다면 얼마든지 사장을 교체할 수가 있고 개입의 경계가 불분명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언론의 독립성과도 관련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분명한 진상규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정수양 기자입니다. 신재민 씨는 청와대가 기재부를 통해 서울신문 사장 교체 과정에 개입하려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청와대에서 지시한 건 중에서 KTNG 사장 교체권은 뭐 잘 안 됐지만 서울신문 사장 교체권은 뭐 잘 해야 된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서울신문 전 사장은 임기를 마치고 후임 인사가 늦어져 임기 2개월을 넘겨 재직했다며 발언의 신뢰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고광원 서울신문 사장은 한겨레 신문 사장 출신으로 YTN 사장 공모에도 지원한 적이 있습니다. 고 사장은 사장 선임 과정에서 청와대 관계자로부터 공모 마감을 며칠 남겨두고 서울신문 사장직을 제안받았다며 급하게 경영계획서를 만들었다고 말해 낙하산 논란에 휘말리기도 했습니다.
서울신문은 주주로 구성된 사장추천위원회에서 사장 후보를 선정하면 주주총회를 거쳐 사장을 임명합니다. 서울신문의 최대 주주는 30.5%의 지분을 가진 기획재정부입니다. 정부는 해명 자료를 내고 서울신문 사장 선임권으로 청와대의 지시를 받은 바 없고 정부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의결권을 행사했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정수양입니다. 예, 말씀드린 것처럼 어제는 청와대가 기획재정부를 통해서 민간기업인 KTNG 사장 인사에 개입했다는 전직 기재부 사무관의 폭로가 나왔죠. 청와대와 정부는 이 주장 역시 전혀 근거 없는 얘기라고 전면 부인하고 있는데 당시 청와대 특감반이 언론 유출자를 색출한다며 기재부 간부들의 휴대전화를 확보해서 메신저 대화를 샅샅이 살펴본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그 내용 가운데는 차관이 이 지시를 받아왔다는 얘기도 있는데 당시 청와대는 이런 사실은 묵살하고 언론 유출자를 찾는 데만 주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채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획재정부가 KTNG 사장 인사에 개입하려 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청와대 특감반은 문서 유출자 색출에 나섰습니다. 기획재정부 직원들의 휴대전화를 분석한 결과 차관이 청와대에서 지시를 받아와 실무자들에게 문건 작성을 시킨 건데 덤터기를 씌우려고 한다. 실무자들에게 독박을 씌우려 하다니 배신감이 든다. 위에는 보고가 안 된 것으로 하고 현황을 파악하는 차원에서 작성한 것으로 등의 메시지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실무자 혼자 보려고 문건을 만들었고 상부에는 보고되지 않았다는 당시 기재부의 해명과 일치하는 내용입니다. 보고 대상자로 지목된 김용진 당시 2차관은 지시가 아닌 상황 파악이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2월 달에 굉장히 시끄러웠어요, 거기가. 그래서 저도 그거는 야, 이게 KTNG 이게 도대체 뭔 소리냐라고 전화로 내가 물어봐요. 청와대 임종석 비서실장도 당시 KTNG 사장의 셀프 연임 논란이 있었다며 알아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가지고 있는 지분을 활용해서 어떻게 제도적으로 투명한 견제장치를 만들까를 아예. 기획재정부는 신전 사무관의 말이 왔다 갔다 한다며 정확한 사실에 기반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TV조선 이채연입니다. 중국은 미국이 요구한 지적재산권 보호를 전담하는 법원을 설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미중 무역 분쟁을 풀기 위한 조치를 속속 내놓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큰 진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송지욱 기자입니다. 중국 최고인민법원이 특허 소송 등을 다루는 지적재산권 법원을 설립합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관련 항소 사건을 다룹니다. 기술 유출, 반도체 특허, 컴퓨터 소프트웨어 등 지식재산권 침해 소송을 우리 대법원에 해당하는 최고인민법원이 담당하는 겁니다. 지적재산권 보호는 무역 분쟁에서 미국이 가장 강하게 대책을 요구한 사안입니다. 중국은 앞서 외국 기업에 대해 강제로 기술 이전을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도 만들었습니다. 농산물 분야도 처음 미국산 쌀을 수입합니다. 지난 3월 갑자기 중단했던 게임 허가도 9개월 만에 재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주말 시진핑 주석과 통화 후 큰 진전이 있다는 트위터를 올렸습니다. 시진핑 중국 주석도 정치협상회의에 참석해 내년 건군 70주년을 맞아 개방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向关心和支持中国改革开放和现代化建设的各国朋友 미국과 중국은 1월 7일 베이징에서 실무 협상을 갖고 이어 미국 워싱턴 DC에서 무역 분쟁을 풀기 위한 고위급 회담을 열 계획입니다. TV조선 송지욱입니다. 외신도 일제히 김정은 위원장 친서를 보도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 협상 회의론을 무마시키고 신년사의 골자를 미리 보인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박소영 기자입니다. 청와대가 세부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외신들은 친서에 어떤 비핵화 메시지가 담겼는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비핵화 문제도 함께 해결해 나갈 용의가 있음을
미국과 북한이 실무 협상도 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어떤 비핵화 메시지를 냈는지에 따라 협상 전망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내일 방송으로 공개될 김정은 위원장 신년사에 대한 관심이 커졌습니다. 신서에 담긴 대로 회담과 대화를 골자로 하는 신년사가 나올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김정은 친서 중에 평화를 위한 희망에 주목했습니다. 북한에 대한 제재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친서가 전달된 것이 의미 있다는 분석입니다. AP통신도 김정은 위원장이 신년사 발표 직전에 서한을 보낸 것은 의미 있는 신호라고 해석했습니다. 일본 언론도 김정은 친서를 속보로 전했습니다. 교도통신은 서울을 방문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지지통신은 비핵화 해결 용의가 있음을 밝혔다는 청와대 설명에 주목했습니다. 김정은 친서에 대해 각국 정부의 공식 입장은 나오지 않은 가운데 중국 왕이 외교부장은 북한과 미국은 싱가포르 약속을 조속히 이행하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TV조선 박소영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신년사 발표를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냈습니다. 청와대는 연내 서울 답방을 못한 아쉬움과 함께 내년엔 오겠다는 의지가 담겼다고 전했습니다. 첫 소식은 백대우 기자입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A4 2장짜리 친서에 올해를 마감하는 인사말과 함께 세 차례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평가를 담았습니다. 남북 사이의 오랜 대결 구도를 뛰어넘는 실질적이고 과감한 조처를 이뤄냈고 이를 통해 우리 민족을 군사적 긴장과 전쟁의 공포로부터 벗어나게 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연내 서울 답방 불발을 아쉬워하는 내용도 있었다고 청와대는 전했습니다. 서울 방문이 실현되기를 고대했으나 이루어지지 못한 것을 못내 아쉬워했습니다. 청와대는 그러나 정상 간 친서를 그대로 전하는 것은 외교적 관례에 어긋난다면서 원문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문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됐을 거라며 우리 노력에 따라 서로의 마음도 열릴 것이라는 내용의 단문을 썼습니다. 청와대는 친서가 인편으로 전달된 것으로 알지만 구체적 방식은 모른다고 했습니다. 일각에선 서훈 국정원장과 북한 김영철 통일전선부 장관 한 라인이 가동됐을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여야는 김 위원장의 친서를 큰 틀에선 환영했지만 세부 내용을 두곤 온도차를 보였습니다.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이 결실을 볼 시점이 머지않았다며 적극 환영했습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친서 한 장에 호들갑을 떨어서는 안 된다고 했고 바른미래당은 비핵화 관련 내용이 거의 제시되지 못해 유감이라면서 아쉬움을 전했습니다. TV조선 백대우입니다. 오늘 회의에서 야당은 집요하게 임종석 실장과 조국 수석의 책임론을 추궁했습니다만 이른바 결정적인 한방은 없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하지만 해를 넘겨 내년 초 전국의 최대 변수가 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자, 박재원 기자, 운영위 회의가 지금도 진행 중입니까? 네, 청와대 특감반의 요구를 둘러싸고 공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조국 수석과 임종석 비서실장은 민간인 사찰이나 조국 민정수석과 임종석 비서실장은 지시한 적도 없고 보고받은 적도 없다며 민간인 사찰이나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한국당은 내로남불 DNA가 뼛속까지 들어가 있다며 청와대가 발뺌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임종석 비서실장은 과거 사찰을 함부로 일삼던 권력 정치의 폐습이 만들어낸 비뚤어진 인격체라고 김태우 전 수사관을 비판했습니다. 검찰이 김태우 수사관의 스폰서로 지목한 건설업자 최모 씨와 조 수석의 관계도 쟁점 중 하나였습니다. 조 수석은 같은 고등학교를 졸업했다는 사실을 특감반 논란 이후에 알았다며 일면식도 없고 어떤 연락도 주고받은 바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국당은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과 백원우 민정비서관이 불출석한 것을 비판했고 민주당은 협의 과정에서 임 실장과 조 수석만 참석하기로 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TV조선 박재훈입니다. 예, 이처럼 청와대 특감반 논란이 해를 넘기고 새로운 의혹들이 속출하면서 청와대 조기 개편설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의
교체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청와대를 취재하는 신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마지막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정권의 선의로 권력기관 운용을 개혁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초심을 강조했습니다. 처음 업무를 맡았을 때 열정과 조심스러움이 교차하는 그 날선 느낌처럼 초심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청와대 직원 모두에게 중계된 회의에서 청와대는 국정을 총괄하는 곳이라며 스스로를 거울에 비춰보듯 살얼음판을 걷듯 자중자애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청와대 특감반 논란 이후 첫 관련 언급입니다. 청와대는 총선 출마자들의 사퇴와 맞물려 조만간 개편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특감반 논란에 이어 기획재정부 인사 개입 논란까지 불거지면서 청와대 개편 시기가 앞당겨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임종석 비서실장과 한병도 정무수석,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의 교체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조국 민정수석의 교체 여부도 주목받습니다. 다만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 시기가 변수입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 참모진 인사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며 언급을 피했습니다. TV조선 신정훈입니다. 유튜브 동영상을 통해서 민간기업 사장 선임에 청와대가 개입하고 무리한 국채 발행을 추진했다는 의혹을 폭로한 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을 둘러싼 논란도 뜨거웠습니다. 주요 장면을 윤우리 기자가 정리해서 있는 그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니 질의시간에 하세요. 국회 운영일을 시작하면서 민주당 원내대표인 홍영표 위원장은 회의 성격을 규정합니다. 저는 이번 운영위원회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허위 사실을 가지고 정치적 공방을 벌리는 것은 국민들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본격적으로 질의가 시작되기 전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이 KTNG 사장 인사 개입 의혹을 제기한 신재민 전 사무관을 언급하자 곧바로 고성이 터져나왔습니다. 정권의 내부자들의 폭로도 이어져 문재인 정부의 민낯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급기야 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의 김도읍 위원님 지금 질의를 하시는 겁니까? 뭐합니까? 적자 국채 사조 강행 등 폭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니 요새 진행 관행입니까? 질의입니까? 네. 마이크 끄세요. 본 의원은 네. 마이크 끄세요. 지난 18일부터 아니 자료 신청한다고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에 지금 지속적으로 안 돼요. 마이크 끄세요. 지속적으로 마이크. 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신 전 사무관이 올린 영상의 한 부분만 편집해 반복해서 보여주며 신 전 사무관의 폭로는 경제적 상황 때문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영상을 찍는 이유, 먹고 살려고? 영상을 찍는 이유, 먹고 살려고? 영상을 찍는 이유, 먹고 살려고? 저 사람이 맨 마지막에 저러고 국민들을 놀리고 있어요. 영상을 찍는 이유가 뭐냐? 먹고 살려고 해요. 민주당은 조국 수석을 업무하는 대신 특감반 의혹을 폭로한 김태호 전 수사관을 공격했습니다. 이철희 의원은 언론에 한 번도 공개된 적이 없는 김 전 수사관의 얼굴을 공개했습니다. 저게 라는 스폰서 기업인과 김태호라는 특감 반원입니다. 두 분 간의 통화 내역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철희 의원은 공익 제보자의 실명 공개도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여당 지도부를 만난 자리에서 조국 수석 출석은 정치 공세라고 말했습니다. 국회 운영이 출석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그렇게 생각을 정치 공세라고 생각을 하고요. TV조선 윤우리입니다. 이 시각 국회에선 청와대 특별검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규명하는 현안 보고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회의엔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이 출석했는데 민정수석이 국회에 출석한 건 12년 만입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보건 기자. 네, 국회입니다. 조금 전 오후 회의가 속개됐는데 여야 간 공방이 치열하죠. 네, 그렇습니다. 이 회의 시작부터 고성이 오갔습니다. 야당은 민정수석 아래에 있는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과 백원우 민정비서관도 증인으로 출석해야 한다고 공세를 폈고, 여당은 교섭단체 대표들이 임종석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만 출석하기로 합의했다고 맞섰습니다.
이런 공방이 길어지면서 본 질의는 회의 개시 1시간 10여 분이 지나서야 시작했습니다. 조국 민정수석은 김태우 수사관의 폭로에 대해서 김 수사관은 비위 행위를 저지른 파렴치한 범법자라며 자신의 비위를 숨기고자 희대에 농간을 부리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민간인 사찰을 했다면 즉시 파면되어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김 수사관은 범법자가 아니라 공익신고자라면서 문재인 정부는 민간인을 무차별 사찰하고 여권 실세에 비리 의혹을 묵인 블랙리스트 작성을 나몰라라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여당은 조국 수석 방어에 총력을 기울였는데요. 민주당 이철희 의원은 김태우 사건의 본질은 비리기업인과 비리공직자, 비토 세력 3자의 결탁이라면서 몸통은 한국당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조국 민정수석은 지금 사태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느냐는 질의에는 국민들께 송구한 마음이 아주 크다면서 이 사태를 정확히 수습하는 것이 책임지는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TV조선 김보건입니다. 내일부터 고령 운전자는 면허 갱신 주기가 3년으로 짧아집니다. 내년 6월부터는 음주운전 처벌 기준도 대폭 강화됩니다. 김주영 기자입니다. 79살 운전자가 몰던 승용차가 병원 로비까지 돌진합니다. 89살 운전자의 승용차는 운전 미숙으로 화단을 넘어가 아파트를 들이받기도 합니다. 최근 5년간 75살에서 79살 운전자가 일으킨 교통사고 건수는 연평균 14.3% 늘었습니다.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증가율이 급증하면서 새해부턴 면허갱신 요건이 강화됩니다. 75살 이상 운전자의 면허갱신 적성검사 주기가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짧아지고 갱신을 위해선 2시간짜리 교통안전교육도 이수해야 합니다. 치매가 의심되는 경우 간이 치매 검사와 정밀 진단을 거쳐 운전 적성을 다시 판정받게 됩니다.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음주 단속에 걸린 남성. 혈중 알코올 농도 0.049%로 훈방됩니다. 0.001%가 부족해서 훈방입니다. 그래도 또 가시다가 단속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년 6월 25일부터는 이 수치도 면허 정지 대상이 됩니다.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혈중 알코올 농도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강화되는 겁니다. 또 현재 0.1%인 면허 취소 기준도 0.08%로 강화됩니다. 음주운전으로 3번 적발됐을 때 처벌하던 조항은 2번부터로 강화되고 최고 형량도 높아집니다. 강화되는 기준으론 소주 한 잔만 마셔도 음주 단속에 적발될 수 있습니다. TV조선 김주영입니다. 야당은 조국 민정수석이 부실한 인사검증으로 여러 명의 후보자가 중도 낙마했고 청문 보고서가 채택되지 못한 데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조 수석은 원칙에 벗어난 인사는 단 한 명도 없었다고 반박했는데 실제로 그런 건지 김미선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자유한국당 전희경 의원은 국회의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을 강행한 장관급 인사가 7명이라면서 조국 민정수석의 부실 인사검증을 지적했습니다. 임명 강행된 사람들의 무수한 숫자입니다. 자, 이 내용에 대해서 책임 통감하시죠? 조 수석은 인사배제 7대 원칙에 어긋나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7대 원칙에 배제되지 않습니다. 네, 자, 찾아보십시오. 자, 찾아보십시오. 답변을 하시고요. 전 의원님 찾아보십시오. 7대 원칙은 청와대가 작년 11월 만든 인사 기준으로 위장전입, 음주운전, 병역 기피, 세금 탈루, 성범죄 등입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세금 탈루 의혹을 받았습니다. 만 2달짜리 손주 있죠. 지금 정기예금 1,880만 원이 들어있던데 주택 청약도 매월 6만 원씩 들고. 예, 뭐 차비 같은 걸 주면 그런 걸 못 하는 것 차비를 같습니다. 그러나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단서 조항 때문에 인사 배제 대상이 아닙니다. 유은혜 강경화 장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위장전입을 했습니다. 17년 전의 일이고 제가 그 17년의 대부분은 외국에서 생활을 한 관계로 그 당시에 그 기억이 굉장히 흐립니다. 2005년 7월 이후 2번 이상이라는 단서 조항 때문에 역시 대상이 아닙니다. 문재인 정부의 인사배제 7대 원칙은 어겨지지 않았습니다. TV조선 김미선입니다. 그리고 올해 문화계를 돌아보면 여풍이 거셌습니다. 여성 예능인과 영화인의 활약이 두드러졌고
출판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박수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올해 영화계에선 센 언니들의 활약이 어느 때보다 두드러졌습니다. 여성 배우들은 실무진을 진두지휘하며 경제 위기를 헤쳐나가는 리더로, 친구를 지키려 끝까지 범인을 쫓는 의리녀로 열연했습니다. 이런 스릴러는 처음 연기해 본 거라고 생각해요. 누군가가 나를 왜 도대체 이렇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내야 하는, 여성 감독과 배우가 의기투합해 상처 입은 이들의 연대를 이야기한 미스백은 각종 영화제에서 수상하며 화제를 낳았습니다. 방송계는 이영자, 박나래, 송은이 등 여성 예능인이 장악했습니다. 특히 이영자는 여성 최초로 KBS와 MBC 연예대상을 모두 거머쥐며 여풍을 증명했습니다. 여성을 새롭게 조명한 공연들이 공연계에선 화제였습니다. 뮤지컬 레드북은 영국 빅토리아 시대에 활약한 여성 작가를, 국립발레단의 마타하리는 스파이가 아닌 무용수로서의 마타하리를 그려 사랑받았습니다. 가요계에도 여풍이 거셌습니다. 블랙핑크, 트와이스, 레드벨벳 등 여성 그룹이 2018년 유튜브 최고 인기 뮤직비디오 톱10을 대거 차지했고, 선미, 청아 등 솔로 가수도 자신만의 브랜드로 사랑받았습니다. 여풍의 기저에는 소설 82년생 김지영이 있었습니다. 이 소설은 올해 누적 판매량 100만 부를 넘기며 문화계의 페미니즘을 화두로 던졌습니다. TV조선 박소영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새해 인사를 드리는 것이 엊그제 같은데 2018년도 이제 3시간 남짓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만큼은 올 한 해를 차분히 돌아보고 새해를 준비하는 뉴스를 진행하고 싶은 작은 소망이 있었습니다만 우리 현실은 한 해의 마지막 날까지 그런 한가한 시간을 허락하지 않는 듯합니다. 최근 불거진 청와대 특감반의 민간인 사찰 논란과 관련해서 임종석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이 오늘 국회에 출석했습니다. 야당은 대통령 탄핵까지 언급하며 거세게 몰아붙였지만 임종석 실장과 조국 수석은 이번 사태는 일개 비위 공직자의 일탈에 불과하며 사실과는 전혀 다르다고 철벽 방어선을 쳤습니다. 여기에 여당 의원들이 청와대 편을 들고 나서면서 여야 간에 거친 신경전과 고성이 오갔습니다. 2018년 송년 뉴스9은 먼저 이 소식부터 집중적으로 보도하겠습니다. 이미지 기자입니다. 국회 운영위에 입장하기 전부터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은 특감반 논란을 헛소문으로 치부했습니다. 세 사람이 입을 맞추면 없는 호랑이도 만들어낸다라는 옛말이 있습니다. 3인 성호를 주장하는 조수석의 서울대 법대 82학번 동기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양도 구육으로 압박했습니다. 민주당 상임 고문 시절에 이러한 사건은 탄핵감이다. 대통령 탄핵 이야기가 나올 감이다. 조국 수석은 민간인 사찰이 사실이라면 자신이 파면당해야 마땅하다고 말했습니다. 한국당은 억울하게 퇴직했다고 주장한 전 공무원의 녹취를 공개하며 환경부 블랙리스트를 따졌습니다. 도저히 사퇴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상황과 환경을 만들어서 괴롭혔고, 잠시 뒤 임종석 비서실장이 임기를 마친 분이라고 반박하자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3기 임년을 정상적으로 마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얼마나 힘들게 버텼겠냐며 임기를 마쳤다는 사실로 블랙리스트를 부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자리를 지키는데 정말 고통과 인내와 인격적 모멸감을 느껴야 한다면 그 또한 블랙리스트에 해당할 수 있는 것이죠. 청와대는 김태우 수사관을 두고 희대의 농간을 부린 범법자라고 표현했고 자유한국당은 공익제보자라고 말했습니다. TV조선 이미지입니다.
국회 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하시겠습니까? 오늘 당연히 출석해야 됩니다. 나와서 실체적가 아닌 것은 다들 아시지 않습니까? 정권의 내부자들의 폭로도 이어져 문재인 정부의 민낯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급기야 신재민 전 김도 위원님, 지금 질의를 하시는 겁니까? 뭐합니까? 적자국채 사조 강행 등 폭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니 요새 진행 발언입니까? 질입니까? 네? 저 마이크 끄세요. 본 의원은 네. 본 마이크 의원은 끄세요. 안 돼요. 마이크 끄세요. 마이크. 아니 질의 시간에 하세요. 지금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네, 처음부터 의사진행 발언 가지고 이제 위원장과 야당 의원들 간의 신경전이 치열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1시간이 지나서야 겨우 이 본격적인 질의에 들어갔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가 청와대가 이 김태우 수사관을 범법자로 너무 무리하게 몰아넣는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실제로 임종석 실장은 거기에 대해서 반박하기도 했고요. 그 모습 한번 보시겠습니다. 김태우 범법자 하는데 그렇다면 왜 청와대 명예훼손으로 고발하지 않습니까? 임종석 실장 대답하십시오. 김태우에 대해서 이 전부 다 거짓말이다 하는데 잠깐. 김태우 수사관에 대해서 고발해둔 상태입니다. 고발은 명예훼손으로 고발하지 않았습니다. 직무상 기밀 누설로만 고발했습니다. 예. 왜 명예훼손으로 고발하면 사실이 밝혀질까 두려운 거 아닙니까? 필요하면 언제든지 추가로 하겠습니다, 의원님. 예. 자, 왜 여태까지 안 합니까? 청와대가 명예훼손으로 고발하지 못하는 사유. 국민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이번 사건에 대해서 유감 표시하신 적 있으십니까? 대통령께서 유감을 지금 표시해야 될 상황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자, 지금 민간인 사찰 다 부인하고 계시는데 증거, 정황, 여러 가지 자료를 보면 민간인 사찰이 있다고 봅니다. 민간인 사찰, 블랙리스트 이렇게 무리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저는 지나치다고 생각합니다. 여하튼 여야 간의 공방이 치열해지면서 이철희 민주당 의원은 김태우 수사관에 대한 공세를 펼쳤습니다. 이 공익 제보자가 아니라 비리 공직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요. 이 건설업자 최 씨와 김태우 수사관 간의 이 주고받은 대화를 또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이철희 의원 주장 한번 들어보시죠. 대화 중에 뭔가 딜을 해야 된다 이러는 것이 나옵니다. 저는 맥락을 보면 이라는 분의 비리를 덮기 위해서 다른 정보를 제공해서 이걸 덮어야 된다 이런 딜이 오간 것처럼 보입니다. 저는 김태우 사건의 본질을 3B 커넥션이라고 봅니다. 비리 기업인, 비리 공직자, 비토 세력 간의 3자 결탁 이게 본질이고요. 몸통은 저는 자유한국당이라고 봅니다. 김태우는 MB정부 때 청와대 들어갔죠? 예. 그리고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에도 남았죠? 특감 반원 중에 유일하게 남았다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네, 김태우의 변호인으로 선임된 석동현 변호사 특정 정당에 몸담고 있는 분이고 또 김태우가 재직하던 박근혜 정부 초기 민정수석과 동기라고 합니다. 왜 제가 동기라는 말씀을 드리냐면 조국 수석이 해관구 동무라는 이유로 비리기업위원회 추천을 받았다 이런 가설이 성립될 수 있다면 저는 이것도 성립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외유 논란을 부른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예정보다 하루 일찍 귀국했습니다. 외유성 출장 논란이 확산되자 일본을 방문 중인 민주당 의원들도 관광 일정을 취소했습니다. 윤태용 기자입니다. 베트남 다낭으로 떠났던 자유한국당 운영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출장 일정입니다. 3박 4일 동안 비공식 일정이 수두룩합니다. 본회의까지 불참하고 떠나야 했냐는 지적에 한국당 의원들은 주말 일정을 대부분 취소하고 조기 귀국했습니다. 김성태, 곽상도, 신보라, 장석춘 의원 등 4명은 베트남 출장 탓에 김용균법 등 민생 법안을 처리하는 올해 마지막 국회 본회의에 불참해 질타를 받았습니다. 일본을 방문 중인 더불어민주당 운영위원회 소속 의원들도 온천 체험과 관광 일정을 취소했습니다. 홍영표 원내대표와 서영교 수석 부대표는 아예 명단에서 이름을 뺐습니다. 외유성 출장 논란이 확산되자 여론의 비난을 의식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국민 혈세로 떠나는 외유성 출장에 비판이 쏟아집니다.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국민을 무시한 행태라고 꼬집었고 이런 일들도 더 이상 반복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바른미래당도 민생 법안은 뒷전으로 하고 혈세로 휴양지로 출장을 떠난 꼴이라며 각성과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은 각 상임위에 불필요한 외유를 폐지하자고 제안했습니다.
TV조선 윤태윤입니다.